뭐라고요? 자택 이자율 전환은 어디서부터? 주소는 사우스 시더 크릭 로드 1425 2007호. 저희 두 번째랑 같아요. 따님 이름이 뭐죠? 미란다. 딸이요. 아내가 있는데 아무도 서둘러 그녀와 얘기하려 하지 않아요. 애슐리는 가출한 거 알아요. FBI가 이 두 사건을 누군가 둘 다 데려갔다고 몰아가는 것도요. 아버지에 대해 모두에게 말해야 해요. 글쎄,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무슨 짓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여자애들을 했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여기서 멈춰야 해요. 우린 이제 우리 가족이 있어요. 제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린 착한 사람들이라고요. 필요하다면 증언할 겁니다. 자랑스러운 당신의 아버지. 범죄는 여러 면에서 인간 본성의 이중성을 드러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을 벗겨내는 것이 불가능하죠. 기만과 배신의 겹을 파헤쳐봐도 말입니다. 끔찍한 범죄의 책임자가 의심받던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2002년 1월 9일 오리건시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12살 소녀 애슐리 폰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두 달 뒤인 2002년 3월 8일 그녀의 13살 동급생 미란다 게디스마저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펼쳐진 일들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족들은 산산이 찢어졌고 지역사회는 공포에 떨었으며 수사관들은 이 사건을 둘러싼 뒤얽힌 거짓의 거미줄을 풀기 위해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수사의 매 단계마다 새로운 반전이 드러났고 온 국민을 희망에서 절망으로 불신에서 공포로 이끄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태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스터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해결, 미해결, 그리고 기이한 사건들을 다루는 M7 크라임 스토리 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란다 게디스와 애슐리 폰드의 기이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며 알림벨을 클릭하여 최신 영상을 바로 받아보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자, 이제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리건주 오리건시티는 태평양 북서부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숨겨진 보석입니다. 이 매력적인 도시는 풍부한 역사와 눈부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진정한 오리건 경험을 원하는 여행자들에게 필수 방문지입니다. 상징적인 오리건 시티 시립 엘리베이터부터 역사적인 맥러플린 하우스까지 탐험할 문화적, 역사적 명소가 가득합니다. 역사 애호가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든 혹은 그저 평화로운 휴식을 원하는 사람이든 오리건시티는 모두를 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2002년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한 두 소녀의 비극적인 최후를 목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2002년 1월 9일 오리건주 오리건시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겨울 아침 12살의 애슐리 폰드는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늦장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애슐리는 여동생 브리아나의 목소리에 잠을 깨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그녀는 타미 힐피거 청바지에 스파게티 스트랩 셔츠와 스웨트 셔츠를 입고 어머니 로리 폰드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서둘러 문을 나섰습니다. 방과 후에는 댄스 수업에도 가야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학교와 댄스 수업 모두를 결석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그리고 영원히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라고 말했어요. 버스 정류장은 애슐리가 살던 뉴웰 크릭 빌리지 아파트에서 불과 몇 분 거리였기에 그녀의 어머니는 혼자 걷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운명의 그날 자신의 딸이 파멸로 향하는 길에 오를 줄은 로리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애슐리는 버스에 타지 않았고 가디너 중학교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로리는 딸이
댄스 수업에서 데리러 오라고 전화하기를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자 로리는 공황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학교와 댄스 학원에 전화했고 딸이 두 곳 모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던 로리는 애슐리가 친구 중 한 명과 함께 있기를 바라며 모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불행히도 어느 곳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로리는 9211에 전화해 애슐리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가을부터 실종됐어요. 얜 절대 가출할 애가 아니에요. 가출할 애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건 좀 다른 문제네요. 오리건 시티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로리의 뉴엘 크릭 빌리지 아파트로 파견되었고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즉시 수색이 실시되었지만 경찰은 크게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슐리가 아마 가출했고 며칠 안에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가설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애슐리 폰드의 실종 소식은 오리건 시티에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곧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일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애슐리가 정말로 가출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측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단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애슐리의 방을 수색했을 때 그녀가 아끼던 물건들은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2살 아이가 가출하면서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 했던 애슐리의 가족은 실종자 전단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 외에는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매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수사관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며 애슐리의 마지막 행적을 되짚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는 아파트 단지였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지조차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스쿨버스에 있던 몇몇 아이들을 면담한 후 경찰은 실종이 그녀가 아파트를 떠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기 사이 어딘가에서 일어났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아파트 단지 뒤쪽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지름길로 자주 이용하는 숲이 우거진 지역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애슐리가 실종 당일 그 길을 이용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단서는 없었지만 며칠간의 지칠 줄 모르는 수색 끝에 당국은 이제 이 실종을 납치 가능성, 심지어 범죄 연루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추적할 다른 단서가 없자 수사관들은 애슐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삶을 파헤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89년 3월 1일은 로리가 큰딸 애슐리를 세상에 데려온 날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미혼의 16살이었습니다. 얼마 후 로리는 고등학교 시절 연인이었던 데이비드 폰드와 결혼했습니다. 곧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애슐리는 두 동생의 언니가 되었습니다. 애슐리는 동생들에게 매우 다정하고 보호적이었으며 특히 18개월 어린 여동생 브리아나에게 그랬습니다. 애슐리는 느긋하고 쾌활한 아이로 톡톡 튀는 성격 덕분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가드너 중학교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또한 학교 댄스팀의 일원이었고 댄스 수업을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애슐리의 어린 시절 몇 년은 또래 소녀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9살 혹은 10살 무렵 부모님이 지저분한 이혼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로리의 모든 자녀 중 애슐리는 이 모든 시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더 적은 양육비를 지불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려던 데이비드 폰드는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들춰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그때까지 애슐리가 알고 있던 유일한 아버지
데이비드 폰드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애슐리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신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웨슬리 로버트 커 주니어라는 남자였습니다. 분명 이 폭로는 애슐리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녀는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하려는 듯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웨슬리를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프게도 그 방문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애슐리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년 2000년 연말, 애슐리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웨슬리가 자신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2000년 크리스마스 이브였다고 인정했습니다. 1년 1월 5일, 웨슬리 로버트 커는 자신의 딸을 학대한 40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학대할 수 있는 남자에게서 온전한 인격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변호사와 함께 애슐리를 무엇이든 거짓말을 일삼는 문제아로 몰아갔습니다. 애슐리가 아버지를 상대로 한 진술을 번복한 것도 그녀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웨슬리는 훨씬 가벼운 혐의에 대해 불황쟁 답변을 했고 2001년 9월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단 6개월의 보호 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일은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애슐리의 어머니 로리는 애슐리의 실종과 관련하여 웨슬리를 주시하고 있었고 당국에 자신의 우려를 알렸습니다. 그에게는 납치를 저지를 동기와 기회가 모두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애슐리의 실종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포틀랜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웨슬리가 애슐리와의 관계에 대한 배경 정보만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딸을 학대했다고 실제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약물 중독과 잘못된 인생 선택이 자신을 그 지경으로 이끌었으며 애슐리가 자신을 신고해줘서 기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언젠가 어린 딸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서를 갈망하는 그의 이야기는 가식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더 확고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애슐리가 실종되던 날 아침 지역 식당에서 아버지와 아침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는 오후까지 낡은 트럭을 수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를 확인했고 이야기는 들어맞는 듯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웨슬리 로버트 커를 일단 용의선상에서 제외해야 했을 때 그들의 관심은 애슐리의 또 다른 최측근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애슐리의 어머니 로리 폰드가 수사선상에 오를 차례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로리에 대한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결코 흠없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여러 차례 자녀를 방기만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그녀의 알코올 중독이 여기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2001년 1월 25일부터 2002년 1월 9일까지 5차례에 걸쳐 법집행기관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로리는 그녀의 양육 방식과 관련하여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그녀는 자주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쫓고 가정불화에 휘말려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과도하게 음주했습니다. 경찰과 인적자원부 DHS 직원들은 그녀의 아파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로리와 애슐리의 관계 또한 긴장 상태였으며 갈등은 종종 격렬한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사망하기 전 마지막 여름에 애슐리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친구 중 한 명의 아버지가 자신을 학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발은 그녀의 선생님들에 의해 오리건 DHS에 보고되었지만 놀랍게도 로리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한 보고서는 애슐리와 그녀의 동생들이 어머니의 보호 아래
최소한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 서비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이 로리를 신문했을 때 그녀는 정직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애슐리와의 갈등과 불안정한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모든 다툼 이면에는 사랑하는 모녀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첫날 수사관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고수했고, 이는 그녀의 진술에 모순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실현 가능한 동기를 찾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리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도록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녀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한 후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찰이 애슐리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배제한 후 불행히도 그들에게는 많은 단서가 없었습니다. 뉴웰 크릭 아파트 단지 주변 지역은 좋지 않았고 건물에 접근할 수 있었던 성범죄자의 수가 많았습니다. 오리건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거의 모든 사람을 면담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모든 단서가 고갈되자 오리건 시티 경찰서는 FBI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02년 1월 22일 FBI의 도움으로 애슐리 폰드를 찾기 위한 수색은 강화되었습니다. 애슐리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오리건 시티 전체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녀의 친구들과 학교였습니다. 2002년 1월 23일 아침 K2 뉴스의 기자 안나송은 버스 정류장에서 몇몇 아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이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곳은 애슐리가 실종되기 전까지 매일 버스를 탔던 바로 그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소녀 중 한 명은 13살의 미란다 게디스로 애슐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이웃이었습니다. 팬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정말 이상하고 정말 슬퍼요. 진심 어린 인터뷰에서 미란다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납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란다는 또한 애슐리가 미란다의 여동생에게 가출하고 싶다는 소망을 털어놓았다고도 했습니다. 미란다는 영상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애슐리에 대한 그녀의 걱정은 여전히 역력했습니다. 슬프게도 다음번에 미란다 게디스의 얼굴이 뉴스에 나타났을 때 그녀 역시 의문스럽게 사라진 후였습니다. 미란다의 삶은 애슐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비슷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닮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사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살았고 같은 학교에 다녔으며 같은 댄스팀에 속해 있었고 같은 친구들과 어울렸으며 둘 다 삶 속의 아버지 같은 인물들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두 소녀 모두 각자의 문제를 가진 미혼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두 가장 친한 친구의 삶은 악의적인 운명의 장난 속에서 마지막으로 서로를 따르도록 운명 지어줬습니다. 미란다 게디스는 1988년 11월 18일 오리건 시티에서 아버지 제이슨 리처드 게디스와 어머니 미셸 더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애슐리처럼 미란다 역시 언니 마리사, 여동생 머라이어, 남동생 제이슨을 포함한 형제 자매와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애슐리와 달리 미란다의 부모는 그녀가 태어날 당시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란다 또한 아버지의 손에 정기적으로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1995년 2월 미란다가 겨우 6살이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 제이슨 게디스는 두 소녀를 납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총 6개월의 징역형과 54년간의 보호 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제이슨 게디스와 미셸 더피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곧 미셸은 브렛 에드워드 맥키넌이라는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제이슨처럼 그녀의 남자 보는 눈은 끔찍했습니다. 브렛 또한 어린 소녀들을 학대하는 버릇이 있었고 미란다와 그녀의 형제자매도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이 학대 이후 미란다와 그녀의 형제자매는 위탁 가정에 맡겨져 잠시 머물다가 결국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돌아왔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란다는 자신의 삶을 즐겼고 형제자매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활기차고 외향적이며 재미있지만 동시에 매우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춤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언젠가 모델이 되는 자신을 꿈꿨습니다. 미란다의 가장 존경스러운 점 중 하나는 그녀가 목격한 세상의 악한 면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경고하는 것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미란다의 주도에 동기부여를 받은 가디너 중학교 댄스팀은 2002년 3월 23일에 예정된 댄스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연은 당시 거의 2달 동안 고통스러운 미스터리였던 애슐리 폰드의 보상 기금을 모으기 위해 예정된 행사의 일부였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미란다도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악마가 바로 코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2002년 3월 8일은 오리건시티에서 평범한 날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쯤 지역사회는 12살 애슐리의 실종 충격에서 거의 회복했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란다의 집에서도 그날은 대부분의 등교일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미란다의 어머니 미셸은 출근했습니다. 미란다가 등교 준비를 할 때 미셸은 딸이 평소처럼 일과를 따르고 혼자 학교로 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1시 20분경 미셸은 큰딸로부터 미란다가 학교에 없고 친구들도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안해진 미셸은 학교에 전화해 사실을 확인했고 미란다가 그날 모든 수업에 결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애슐리에게 일어난 일 이후 미셸은 딸의 실종을 당국에 알리는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집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사우스 비버크릭 로드 14219 2번씨 1호 애슐리랑 같아요. 따님 이름은요? 미란다. 살아요? 라고 물었어요. 글쎄요. 아무도 못 봤대요. 오리건시티 경찰을 포함한 모두가 첫 번째 사건이 아직 미해결인 상태에서 미란다의 실종과 애슐리의 실종 사이에 기이한 유사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가해진 또 다른 끔찍한 타격이었습니다. 지역사회는 그 충격에 휩싸였고 공포가 마을 모든 부모의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납치범이 여전히 어린 소녀들을 노리고 있을까 두려워 아이들을 혼자 밖에 내보내기를 무서워했습니다. 법 집행 관리들 또한 두 실종 사건이 관련되어 있으며 아마도 동일범의 소행일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은 시간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범인의 다음 움직임을 알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은 이 시점에서 모든 최악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고 범죄 연루가 그 목록의 첫 번째였습니다. 소녀들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지만 수사관들은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저희는 그 시간대에 공통점이 있고 애슐리와 미란다와도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마을은 훈련된 KY 유닛을 동원한 지역 및 주 법 집행 관리들과 FBI 요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광고판에 소녀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애슐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댄스 공연은 두 소녀를 위한 모금 행사가 되었습니다. 미란다가 준비하던 동무는 그녀의 언니가 대신 공연했습니다. 형사들은 지역을 샅샅이 뒤지며 차를 세우고 지역 주민들을 면담했습니다. 그들의 주의를 끈 한 집이 있었습니다. 오리건시티 경찰서의 형사들은 워드 위버라는 이름의 39세 남성인 그 집 거주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갔습니다. 워드 위버의 집은 애슐리와 미란다의 버스 정류장이 있던 언덕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사우스 비버 크릭 로드
이에 5섬 7번지에 정확히 위치한 그 집은 월 $600에 임대되었습니다. 워드 위버는 1997년 8월에 그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2002년까지 그는 12살 딸 멜러리, 19살 아들 프랜시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여자친구와 함께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멜러리는 애슐리와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미란다는 그들 둘 다와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무리와 어울렸고 때로는 방과 후에도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멜로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는데 특히 그녀의 집이 아이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위버의 집에는 모든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정크푸드를 즐길 수 있는 넓은 뒷마당이 있었습니다. 워드 위버는 심지어 집에서 정기적으로 슬립오버를 허락했습니다. 미란다와 애슐리 모두 종종 멜로리와 시간을 보냈고 애슐리는 자주 그곳에서 슬립오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사람은 멜로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워드 위버 또한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동네의 쿨한 아빠였고 그의 집은 동네 아이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초대장과도 같았습니다. 워드 위버의 집이 두 소녀가 실종되던 날 향하던 버스 정류장, 바로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그곳에 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위버는 수사관들에게 충분히 친절하고 협조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미란다와 애슐리 둘 다 자신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실종 당일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애슐리가 가출할 모든 이유를 가진 문제 있는 10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란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위버가 용의자로 고려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관들은 여전히 집 수색을 할 수 있는지 요청했습니다. 위버는 자발적으로 경찰관들을 초대하여 자신의 집과 뒷마당을 수색하게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버는 또한 그 두 날 모두 직장에 있었다고 말하며 그것을 증명할 타임카드를 제공하는 알리바이도 있었습니다. 위버의 집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자 형사들은 뉴엘 아파트 단지의 여러 사람들을 면담한 후 다른 단서를 추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BI는 애덤과 스콧이라는 20대 두 젊은 남성에게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룸메이트였던 그 남자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소녀들을 쳐다보고 경멸적인 말을 던지는 그들의 습관 때문에 그들을 변태라고 불렀습니다. 수사관들은 심지어 과거에 이 두 사람이 애슐리와 미란다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남자가 두 소녀의 납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얻기 위해 몇몇 잠복 FBI 요원들이 애슐리와 미란다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스콧과 애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그들이 실종된 소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법의 눈을 피하고 싶다는 욕구를 말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의심을 샀습니다. 너무나도 의심스러워서 그들은 애덤과 스콧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후 그 남자들은 젊은 여성에게 말을 걸어 차에 태우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은 납치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였고 요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입했습니다. 이 행동은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구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둘 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들을 몇 시간 동안 신문하고 아파트까지 수색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섬뜩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들을 실종된 소녀들과 연결할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도록 사건에 아무런 중요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추진력을 잃는 것처럼 보일 때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애슐리와 미란다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학교 가십에서 나왔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십으로 시작된 것이 수사의 방향 전체를 바꾸고 놀라운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단서를 조사한 결과 형사들은 2001년 8월 실종되기 전에 애슐리가 워드 위버가 자신을 학대했다고 비난하고 그의 집에 가는 것을 멈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위버의 딸 멜러리를 포함한 그녀의 친구들 중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애슐리의 편을 들어준 유일한 사람은 미란다였습니다. 비록 혐의가 보고되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멜러리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불화는 너무 심각해서 그들의 우정을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미란다가 실종되기 몇 주 전에 그녀가 몇몇 친구들에게 위버의 집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 남자가 위험하다고 암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폭로에 깜짝 놀랐지만 이것이 이 사건의 반전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더 깊이 파고들었을 때 그들은 워드 위버가 애슐리의 아버지인 웨슬리 로버트 컬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하며 그에게 제기된 모든 비난을 부인하고 그 어린 소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멋진 아버지가 그런 말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믿을 만한 소문이 돌자 수사관들은 답보다 질문이 더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5월 워드 위버는 오리건 경찰서에 초대되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검사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외에 경찰은 이 남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 검사들은 단지 수사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워드 위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수사관들은 그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워드 위버 3세는 1963년 4월 6일 캘리포니아 훔볼트 카운티에서 어머니 트리시와 아버지 워드 위버 주니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967년 위버가 겨우 4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가족을 버렸습니다. 위버와 그의 두 여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남았습니다. 별거 직후 트리시는 폭력적인 알코올 중독자인 두 번째 남편 밥 부드로를 만났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트리시는 2명의 아들을 더 낳았지만 그녀의 두 번째 결혼은 첫 번째보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생활은 극도로 폭력적이었고 위버와 그의 형제자매는 밥에게 자주 구타당했습니다. 위버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폭발적인 성미 때문에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종 어린 동생들을 때리고 동물에게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약자를 향한 폭력을 일삼았던 인생의 아버지 상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1981년 위버는 포틀랜드의 마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 해군 예비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이듬해 과도한 음주로 제대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에서의 짧은 복무 기간 동안 위버는 미래의 아내 마리아 스타우트를 만났습니다. 곧 위버는 어머니와 계부와 함께 살게 되었고 곧 임신한 마리아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 5개월이었을 때 그녀는 위버의 폭행으로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소를 거부했습니다. 1982년 12월 마리아는 프랜시스 위버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1984년 8월 마리아와 위버는 결혼했고 곧 둘째 아들 알렉스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부부 사이의 싸움은 계속되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자녀를 때리고 학대하며 좌절감을 표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동 보호 서비스가 마침내 개입하여 아이들을 잠시 집에서 분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위버는 생물학적 아버지와 다시 연락하기를 바랐지만 뿌리로 돌아가려는 결정은 그를 어둠으로 이끌 뿐이었습니다. 위버는 그의 아버지가 1981년에 저지른 이중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근처에서 18세의 공군 신병 로버트 레드퍼드와 그의 23세 여자친구 바바라 라보이를 살해하고 자신의 뒷마당에 묻었습니다. 1984년 말 그는 자신의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버는 나중에 자신이 인격 증인으로 증인석에 서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가 처형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1986년까지 위버와 마리아는 캘리포니아 페어필드에서 오르도네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986년 6월 15일 위버는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오르도네스 가족의 10대 딸들인 16세 제니퍼와 15세 조슬린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을 가했습니다. 위버는 이 폭행으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보호관찰관에게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버가 감옥에 있는 동안 마리아는 1991년 그의 석방 후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네 번째 아이인 멜러리를 낳았지만 위버와 마리아는 부부로서보다 부모로서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그 결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1993년 마리아는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마침내 그들의 9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997년 8월 위버는 그가 배송부서에서 일했던 라클리드 체인의 데이터 입력 사무원과 새로운 로맨스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새 여자친구, 아들 프랜시스, 그리고 딸 멜로리와 함께 위버는 오리건 시티의 사우스 비버 크릭 로드에 있는 임대주택에 정착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과거를 파헤치느라 바쁜 동안 워드 위버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을 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표적이 된 사람으로 내세우기 위해 말이죠. 위버는 도박을 했습니다. 2002년 7월 3일 그는 K뉴스 채널의 안나송 기자를 인터뷰를 위해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언론을 집으로 들임으로써 위버는 자신에게 쏠린 스포트라이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기를 바랐습니다. 인터뷰 중 안나가 실패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대해 묻자 그는 그것을 오리건 경찰의 무능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또한 더 이상 법 집행기관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게 더 많은 도움을 원한다면 전 끝났어요. 그는 또한 애슐리가 자신에 대해 제기한 혐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안나송이 소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을 때 그는 둘 다 같은 운명을 맞았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애슐리는 가출한 거 알아요. FBI가 이 두 사건을 모두 누군가 데려갔다고 몰아가는 것도요. 떠나기 전 안나는 숨길 것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며 위버의 집을 둘러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위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이 친구들과 함께한 슬립오버 파티를 설명하며 자신의 침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와중에 그는 매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 앞방에서는 시체를 밟지 않고는 어디도 걸을 수 없었을 겁니다. 집 내부를 둘러본 후 그는 밖으로 나가 안나와 함께 뒷마당의 콘크리트 슬래브 위를 태연하게 건일었습니다. 나중에 발견될 것을 고려하면 이 비디오 클립은 시간에 얼어붙은 뼛속까지 서늘해지는 순간 그 자체입니다. 곧 드러날 불안한 반전을 기다리며 워드 위버는 계속해서 여러 인터뷰를 하며 그 소녀들을 해칠 이유가 없었고 자신은 법 집행기관의 편협한 시각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때 그는 언론 앞에서 짐을 싸서 영원히 오리건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가서 몇 군데 확인해보고 일자리 기회가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 보고 여길 떠날 겁니다.
언론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질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잠재적인 단서는 수색 영장을 필사적으로 얻으려 하는 동안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지막 반전을 기대하며 손가락을 꼬고 있었고 위버 자신이 그들에게 그토록 기다렸던 기회를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후인 2002년 8월 13일 오리건 경찰서에 다급한 9211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그 여성은 워드 위버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여성은 워드 위버의 아들인 프랜시스의 여자친구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집을 탈출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91111에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위버의 집으로 출동했지만 그때 그는 이미 현장을 떠난 후였습니다. 위버를 찾기 위해 전국적인 수배가 시작되었고 몇 시간 후 그들의 끈기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무렵 경찰은 마침내 위버를 찾아내 신문을 위해 구금했습니다. 당국은 위버가 감옥에 있는 한 국외로 도피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애슐리와 미란다의 실종에 대한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수사관들은 여전히 수색 영장이 발부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곧 끝날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위버의 아들 프랜시스로부터 또 다른 9211 신고 전화가 걸려왔을 때 프랜시스는 가슴에 맺힌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전날 자신에게 털어놓았던 것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모두에게 말해야 해요. 글쎄,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무슨 짓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여자애한테 해야만 했어요. 여기서 멈춰야 해요. 우린 이제 우리 가족이 있어요. 제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린 착한 사람들이라고요. 필요하다면 여기서 증언할 겁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 프랜시스 위버의 이 전화는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수사관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얻으려 했던 수색 영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한편 프랜시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신고하는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FBI가 그가 사실은 워드 위버의 친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라고 알렸을 때 그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2002년 8월 23일 오리건 경찰은 FBI 요원들의 지원을 받아 부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팀은 지역을 봉쇄하고 부지에 울타리를 치고 언론이 사건을 방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개의 텐트를 쳤습니다. 위버를 실종된 소녀들과 연결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동안 다음 날 경찰이 사체 탐지견을 부지 안으로 데려오면서 수색은 뒷마당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희망의 끈은 느슨해지고 있었지만 두 소녀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저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뒷마당은 소름 끼치는 공포 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뒷마당에 들어서자 그들은 악취에 휩싸였습니다. 뒷마당에는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천장에서 종이 조각들이 매달려 있고 죽은 파리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창고 안에서 골판지 상자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유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유해는 신원 확인을 위해 검시관에게 보내졌습니다. 2002년 8월 24일 일요일 FBI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유해의 신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란다의 여동생이 이 소식을 듣고 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5분 오리건주 검시관은 어제 발견된 유해가 미란다 게디스의 시신임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미란다의 유해는 발견되었지만 수사관들은 여전히 애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창고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수사팀은 뒷마당의 다른 부분, 특히 의심스러운 콘크리트 슬랩으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위버가 안나 송과 인터뷰하며 이야기할 때 걷고 있던 바로 그 콘크리트 슬래브였습니다. 시멘트 슬래브를 부수자 그들은 유난히 큰 3개의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통 중 하나에서 또 다른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해의 상태는 미란다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느 시점에 냉동고에 보관되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색 끝에 그들은 유해를 보관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믿는 냉동고를 발견했습니다. 검시관 사무실은 결국 그 유해가 애슐리 폰드의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애슐리의 가족에게 그 소식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미 감옥에 있던 워드 위버는 애슐리와 미란다의 가중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오리건 주에서 사형에 해당하며 위버는 이에 직면했습니다.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위버는 자신이 살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계속 부인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오리건 시티 사람들은 그 결과에 경악했습니다. 아이들을 그 포식자의 집에 보낼 때마다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그의 정체가 드러난 후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해했습니다. 2003년 초 안나 송은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되어 있던 위버와 교도소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가장 흥미로운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소녀들을 살해한 것을 부인한 후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시신이 그의 임대주택에서 발견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7월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 저를 콘크리트 슬래브 위로 데리고 걸으셨을 때 그 아래 애슐리 폰드에 유해가 묻혀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나요? 전혀요. 네. 위버는 보아하니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상관없이 그의 태도는 명백히 뉘우침의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2002년 7월 인터뷰에 그 좋은 아버지이자 배려심 많은 시민이 자신의 행동이 낳은 끔찍한 결과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 냉혈하고 무심한 남자로 바뀐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기자가 아들의 주장과 그의 고백에 대해 상기시켰을 때 웃기까지 했습니다. 안나 송은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애슐리와 미란다의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미란다에게, 그녀에게, 사실 미셸과 그녀의 가족에게요. 네, 미안하지만 이건 모두가 저에 대해 헛다리를 짚고 있어요. 하지만 아마도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끔찍한 범죄를 덮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다무는 대신 변호사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언론 앞에 나섰습니다. 2003년 3월 27일 위버의 변호사들은 위버가 자신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에서 사임하는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들이 선임되었을 때 그들은 재판 준비에 1년이 더 필요하다고 법원에 말했습니다. 모두가 재판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사건에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위버에게는 여전히 숨겨둔 계략이 있었습니다. 2004년 초 위버는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지를 귀 깊숙이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휴지는 너무 깊이 박혀서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그가 법정에 설 만큼 정신적으로 안정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촉구하는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몇 달 후 판사는 그를 재판에 부적합하다고 선언했습니다. 2004년 8월 25일 이제 약물을 과다 복용한 위버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드 위버는 게임을 좋아하는 남자였고 그는 마지막 반전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사형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위버에게 유죄 협상이 제안되기 전에 그것은 폰드와 게디스 가족의 승인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위버를 딸들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긴 재판의 우울한 시련을 겪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004년 9월 22일, 워드 위버는 선고를 앞두고 가중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생각하게 하는 몇 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저지른 일의 규모를 보면 정말 악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위버는 가능한 최고형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행히도 유죄 협상은 애슐리와 미란다의 가족들이 답을 얻을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소녀들이 정확히 왜 그리고 어떻게 살해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미란다의 여동생 머라이어가 스스로 나서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힌트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2009년, 그녀는 가족에게 제대로 된 마무리를 제공할 답을 바라며 교도소에서 위버를 만났습니다. 워드 위버는 이 이후 세상에서 잊혀야 했지만 그는 사악한 가족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2016년 워드 위버의 의부사들 프랜시스 위버는 치명적으로 변한 마약 거래 중 2014년 그랜츠 패스 남성 살해 사건에서의 역할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마도 사과는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그냥 우연이라고 부르든. 하지만 이제 위버 가족의 3대가 철창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워드 위버가 한때 살면서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던 집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곳은 빈 땅으로 남아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정말로 알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로리와 미셸은 한때 신뢰했던 남자에 의해 딸들의 목숨이 앗아갔다는 것을 알게 된 채 오리건을 떠났습니다. 애슐리와 미란다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위버의 교도소 인터뷰가 어떤 통찰력을 주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와 같은 소름 끼치는 영상을 더 보려면 좋아요, 댓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